안녕하세요. 평소에 글을 즐겨 쓰지 않았던지라 잘 쓸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항상 유튜브를 통해 사연들을 잘 듣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인생은 권선징악이라고 했는데 어렸을 적부터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이 딱히 와닿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오늘 제 이야기는 정말 큰 코 다친 제 전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이혼을 하고 혼자 떵떵거리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프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산 적이 여지껏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고아로 태어나서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원장님께서 해주시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어머니는 미혼모셨고 꼭 돈을 벌고 다시 찾으러 오시겠다는 말씀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한 줄기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보육원 앞에 젊은 여자분이 서 계실 때마다 어린 마음에 쫓아가서는 혹시 저를 찾아온 건 아닌지 물어보곤 했죠. 여태까지 엄마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지만요.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는 절 찾아오지 않으셨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엄마와 친했다던 이웃 이모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저를 딸처럼 예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점점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도 안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닌 누군가를 자식처럼 키워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식이 없던 이모는 저를 서류상으로도 딸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 이후 제가 20대 중반 정도일 때 병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못했고 말이죠. 사실 그때 저는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이모 덕분에 치유가 되었다가 다시 누가 피가 나도록 열심히 긁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제 편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모의 소원대로 대학은 꼭 졸업하고 싶었기에 친구들과 놀지 않은 채로 알바도 하고 투잡도 뛰면서 대학을 겨우 마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기업에 합격을 했고 현재 과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요. 승진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모 낙골당에 가서는 엉엉 울면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상처가 많은 삶이지만 이모 덕에 잘 큰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회사에서는, 아니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제가 고아로 자라온 것을 모른답니다. 제가 행동을 잘 못하면 고아로 열심히 살아온 모든 분들에게 폐를 끼칠까 싶어서 고정관념을 만들어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아등바등 살아온 저와 달리 남편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온 편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부유한 편에 속했죠. 남편과는 제가 회사 옆 건물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얼굴 트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카페 사장이었고 손님에게도 밝고 싹싹하게 하는 모습에 나와 다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예쁜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얼굴에 살아온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니 아마 저는 알게 모르게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며 저에게 자그마한 쿠키를 선물로 주었고, 그렇게 저와 친해져서 번호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재산 덕에 다양한 경험을 했고, 부유하게 자라와서 걱정 따윈 없는 인생을 살았다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건물 자체가 아버지 건물이라고도 하더군요. 보기 싫게 자랑을 하던 것도 아니었던지라 사람이 참 괜찮게 보였죠.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요.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 어렸을 적 배경을 들려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놀랐지, 오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이게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 내가 구하라는 사실 말이야.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었겠다. 우리 시간 내서 이모 낙골당해도 가서 인사드리자. 내가 꼭 우리 혜림이 책임지고 행복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모님 앞에서 꼭 맹세할게.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갈 수 있을 사람같이 보였어요. 제가 바닥을 칠 때도 저를 구해줄 것만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받아줄 수 있는 남편에게도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홍기가 꽉 찬 나이인지라 결혼을 자연스럽게 계획하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도 없었고 연애도 한 적이 없었던지라 모은 돈이 통장에 있었죠. 주변 또래 친구들보다 몇 배는 많이 모아뒀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알고는 많이 자랑스러워했고 기특하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유도 있었기에 남편이 저를 받아들인 건 아닐지 생각하게 되네요.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는데 저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오빠,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날 반대하시진 않을까? 내 배경을 들으시고는 많이 실망하시고 염려하실까봐 걱정돼. 사실 오빠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함 투성인 사람이고 반대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내가 잘 못하면 또 당연히 고아라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너 돈도 많이 모아뒀잖아. 야무지고 참하고 이런 며느리감이 어디 있어? 배경은 절대 문제가 안 돼. 너 벌써 과장이잖아. 앞으로 미래도 창창하다 이 말이지? 혹시나, 아니, 아주 혹시나 반대하셔도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돼. 항상 걱정하는 저를 남편은 좋은 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로를 전했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예비시댁을 찾아간 저는 조금 놀라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병에 걸려 계셨거든요. 들어가니 아버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셨고 여쭈어 보니 췌장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마르셔서 뼈밖에 없어 보이셨고 황달기도 심하시더라고요. 휘황찬란한 집과 대비되는 모습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어서 집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놀란 저를 어머님이 눈치채셨는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혜림아,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시아버지는 내가 다 모셔.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니.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네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마. 원래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있었는데 집에 오시고는 내가 모시기로 했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모시는 문제가 걱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병 얼른 나으시는 게 먼저죠. 두 분 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병원에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제 어머님이 하시려면 더욱 힘드실 텐데요. 너희 건물도 각자 있어.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며느리 건물도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냥 시집와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건물 받고 잘 안부나 전해주면 된단다. 종종 얼굴이나 보여주고. 어머님은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싶으신지 간병원 어머님이 할 테니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말 내가 모시게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은 아예 하지 않았던 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간병을 나는 부분이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평화롭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제 마음도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지니 굉장히 사람이 안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머님이 아버지를 온전히 간병인 없이 처음 모시게 되고 힘드셨는지 저에게 전화가 자주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혜림아. 정말 몸이 나만하질 않는구나. 아버지가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희 시아빠 밥도 지금 안 드신다. 안 넘어간대? 어떡하면 좋냐, 이걸? 그럼 어떡한데요,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도 소용없다는데 뭘 어떻게 보내니? 그냥 참고 해야지.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며느리 붙잡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걱정 절대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는. 쉬어라. 어머님은 전화를 주셔서는 아버님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읊어주셨고, 들어보니 아버님은 손 쓸 틈도 없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목소리도 점점 내기 힘들어 보이셨고, 몸도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보였죠. 남편에게 말을 해도 엄마가 알아서 잘할 거야, 신경 쓰지 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는 했어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돌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혹시나 아버님이 악화되어 저를 키워주셨던 이모처럼 준비 없이 잃게 될까 싶어서 자주 시댁에 들러 아버님을 살폈고, 남편이 귀찮다고 집에 들어누워 있을 때도 저는 꼭 가서 어머님, 아버님 안부를 묻곤 했죠.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시아버지가 제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를 유독 많이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요. 부유하시고 직원도 많이 달아보신 분인데도 굉장히 순수하게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제 배경보다 저 자체만을 보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모가 저를 키워주실 때 설명 들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아빠가 저렇게 아프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도 많이 했고, 결혼해서 또 다른 부모가 생긴 거니 나름 기쁘기도 했었고요. 편찮으시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겠다 제 스스로 다짐을 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있는지라 편찮으신 아버님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던 거겠죠. 그렇게 일도 최선을 다하고 시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면서 3개월이 지났을까요? 일하고 있는 도중 남편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혜림아, 큰일 났어. 얼른 집으로 와봐. 아, 진짜 미치겠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엄마가 사라지셨어. 쪽지만 남기시고는 이제 본인 인생도 사시고 싶으시다면서 갑자기 사라지셨어. 사실 우리 아버지 진짜로 평생 구박만 받으시고 어머님께 잡혀 사셨거든? 이혼은 안 한다 말을 계속 많으셨는데 집에 있는 현금까지 다 들고 가신 것 같더라고. 아이씨, 뭐라고? 아니, 현금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은 혼자 계신 거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님께 빨리 가봐야지. 혼자 거동도 힘드신데. 나 지금 카페를 비울 수가 없잖아. 나는 상황만 확인하고 바로 나왔지. 너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너 지금 회사에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나는 회사인데. 오빠가 카페를 알바생한테 맡기고 가는 게 빠르지. 나는 하여간 안 돼. 너가 퇴근하고 들르던지 해. 나는 밤 9시에 마감하고 갈 테니. 평생 아버님을 구박하시고는 본인 인생 사시고 싶으시다면서 돈 가지고 사라지신 어머님과 지금 아버님이 혼자 계신다는데도 카페 알바생한테 맡기고도 오지 못한다는 남편까지.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어머님 물론 힘드셨던 거 이해했고,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해왔거든요. 평생 구박을 해온 건 주관적일 수도 있고, 제가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니 확실히 뭐라 말은 할 수 없지만, 편찮으신 아버지를 두고 현금만 몰래 모조리 싹 챙겨서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들어보니 무슨 서류와 돈 되는 건 다 챙겨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퇴근이 거의 1시간 남짓 남았기에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순하디 순한 아버님은 힘이 없는 상태로 슬픈 눈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별일 없으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어머님은 연락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네. 참,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아버님. 전 아버님이 너무 걱정되어서 달려왔는걸요. 돈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정말요? 그렇단다. 관리는 그 옆에 내가 하고 있었으니 난 다 늙어서 사고는 안 칠 줄 알았더만. 참, 할 말이 없구나. 아버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편찮으신데 머리까지 아프면 큰일 나요. 아버님 몸이 우선이에요. 얼른 누우세요. 이럴수록 밥이라도 더 드셔야 해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처음이구나. 아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고 하나뿐인 마누라는 돈을 갖고 날라버렸고 바람 피고 했던 것도 다 봐줬구만 말이야. 난 정말 일평생 열심히 일해온 것밖에 없다. 가족들 생각만 했었어. 참, 오늘따라 인생이 더덥구나. 돈이 있어도 날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들놈. 앞으로 얼마나 더 나를 무시할지. 어머님은 알고 보니 바람까지 피시고는 이번에 돈까지 다 훔쳐서 달아난 것이었죠. 아버님의 눈이 오늘따라 참 슬퍼 보이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도 부모님에게 그다지 큰 애착이 보이지 않았고 그건 아버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말을 듣다 보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져서 남편을 달래서라도 자주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남편과 저는 일을 해야 했기에 당장 아버님을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해두고서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집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뭐야? 왜 시댁으로 안 왔어? 아버님 좀 한번 보지. 아이, 볼 게 뭐 있어. 마음만 아프지. 아이씨, 엄마는 진짜 하여간 일칠 줄 알았어.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노인네만 남겨두고 어쩌라는 건지 진짜. 우선 내일부터 간병인이 와야 하니까 급하게 불렀어. 우리 둘 다 일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그 돈은 어떡하게? 아버지 개털된 거 안 보여? 미리 우리도 준비를 해뒀어야 하는데. 아우, 내가 바보였다, 바보였어. 설이라도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무슨 준비를 해나? 우리 것도 챙겨 놔뒀어야 한다는 소리야?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을 두고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간병인 비용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지. 평생 아버님이 오빠 키워주신 거잖아. 아, 넌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러니까 넌 너목도 못 챙겼지. 화딱지나 죽겠네, 진짜. 너가 내 간병인 비용. 나는 진짜 한 푼도 쓰기 싫으니까. 지금 오빠 일하고 있는 건물 아버님 건물 아니야? 월세도 지금 안 내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 다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아. 아버님이 해주신 돈 때문에 오빠가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리고 나한테 말투가 왜 그래? 결혼하고 바뀌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정도가 심하잖아. 너가 화나게 하잖아, 지금.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분노 조절 못한다, 왜? 아버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니? 말년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그래, 돈은 내가 낸다. 됐니? 너 뭐라도 떨어질 거 있을 것 같냐? 재산 다 관리하고 있는 건 엄마야. 엄마가 다 가져갔다고. 아버님이 말하셨던 것과 같이 남편은 재산이 떨어졌다면서 아버님을 아예 꼴도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거들떠도 안 볼 거라던 그 말씀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간병인 비용도 이제는 되지 않는다는 남편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부모님 아래에서 커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물론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절대 느끼지 못하는 일이죠. 또한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은 화가 나면 잘 주체를 못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저에게 막말을 쏟아낸 것을 보면요. 인생 내내 크게 상처받고 자라온지라 많은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혹시나 제가 남편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결혼을 잘 못한 건 아닐까 생각도 했고
결혼을 잘 못했다면 이모가 왜 나를 하늘에서 가만히 놔뒀을까? 뭐라도 힌트를 줘서 결혼을 못하게 하지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저는 아버님께 점점 더 아빠 같은 마음을 느꼈고, 간병인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방문하여 책도 읽어드리고 대화도 하고 딸처럼 잘 해드리려 노력했어요. 억지스럽게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자꾸 아빠가 생각나서 볼 때마다 마음이 갔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보상은 절대 바란 적도 없었고요. 반대로 남편과 저는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해져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아버님을 보고 올 때마다 틱틱거렸고 괜히 시비도 걸었고요. 재산을 받지도 못할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었겠죠. 저는 진심이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맞는 말을 할 때마다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에 저는 정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막말도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요. 이런 제 마음이 겉으로 안 드러날 리가 없었겠죠. 집안일도 잘하지 않게 되었고 남편과 한 침대에서 자고 싶지도 않아졌거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도 겉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나 내일부터 여행 가려고. 갑자기? 누구랑? 당장 내일 간다는 말인 거지? 카페 알바들이랑 다 오래된 애들인데 한 번도 제대로 뭘 못 해줬잖아. 주변에 사무실밖에 없어서 바빴을 텐데 시급 안 올려줘도 다들 군말 없이 다 해주고 말이야. 고마워서. 그렇게 알바생들을 생각했었어? 일 못하고 예의 없다면서 엄청 욕할 땐 언제고? 그땐 걔네들이 잘 못한 게 있어서 그랬지. 암튼 애들 데리고 다녀올게. 스키장으로 다녀오려고. 경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총 몇 명인데? 경비는 내가 내는 거지. 한 나까지 6명 정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뭐. 그래, 뭐 갔다 와. 남편이 카페 알바생들과 친목 도모를 하겠다며 여행을 다 같이 다녀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사장으로서 위험을 지켜야 한다며 거리를 둘 땐 언제고 갑작스럽게 여행을 제안해서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2박 3일로요. 저는 의심 없이 보내줬고 그것이 제 실수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여행을 떠났고 저도 남편도 없으니 할 일도 없더라고요. 간병인분도 항상 고생하시는데 휴가를 드릴까 싶어서 시댁으로 향했죠. 간병인분께 조금 쉬고 오시라는 말을 드리니 참으로 기뻐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항상 아버님을 돌봐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리 왜 도와드리지 못했나 생각도 들더군요. 가시면서 간병인분께서는 요새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셨으니 잘 살펴봐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감기에 걸리셨나 생각하고는 평소처럼 잘 돌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일하는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갔어요. 그래도 철들었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려고 하는 거 보니 이제 아버님만 나으시면 돼요. 이번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올 텐데 얼른 나으셔서 꽃구경 가셔야죠. 이렇게 집만 좋으면 뭐예요? 그래, 이렇게 찾아와 주고 고맙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어떨까 항상 생각한단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다니. 꼭 복 받을 것이야. 복이 올까요, 아버님? 평생을 복 없이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그곳에서 잠들던 첫날, 저는 꿈을 꾸게 됩니다. 평소에도 예지몽 같은 것을 잘 꾸곤 했었거든요. 꿈에서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배경은 옛날 상갓집이었고 제가 육개장을 먹으려고 하자 한사코 말리시더니 뚝배기를 손으로 들어 육개장을 허겁지겁 다투시더라고요. 찝찝해서 주무시는 아버님을 보고 왔지만 아버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괜찮으셨고 그 다음 날도 꿈에서 저 윗니가 모조리 빠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꾼이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뭔 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걸요. 시댁에서 자는 마지막 날, 아버님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보이셨고 눈까지 샛노래지시더니 숨을 쉬기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지라 급하게 119를 불렀고
결국 아버님은 다시 돌아오시지 못한 채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만 해도 고맙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던 아버님이 이젠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아버님과 왜 이렇게 정이 들었던 걸까요? 아버님께서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신 만큼 저도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듣자마자 빠르게 집에 도착했지만 슬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대충대충 빨리빨리 진행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빈소에서 지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 아버님은 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애지중지해서 그런지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죠. 말은 번지르르 했거든요. 이제 덧없는 결혼 생활이 이어지겠거니 생각을 했고 저희 관계는 계속해서 서먹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본 모습을 본 것만 같았고 남편은 제가 답답하다며 계속 화를 냈어요. 애정이 떨어지니 제 모습들이 답답해 보였던 거겠죠?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저는 알바생들과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서 잘 다녀왔냐며 어땠는지 묻는데 여자의 촉이랄까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쎄한 느낌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느낌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씻는 동안 남편의 판도라의 상자인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지요. 열어보니 남편이 평소에 해두지도 않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저는 여기서 더 수상함을 느꼈어요. 비밀번호를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해보았는데 얼마나 단순한지 비밀번호는 카페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간 카톡에서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 온 카톡이요. 오빠, 오늘 고마워. 둘만의 첫 여행 너무 재밌었어.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할게. 사모님 눈치채지 못하게 잘해주고.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니 바로 카페 알바생으로 새로 뽑았다던 22살 여자애였어요. 정말 이렇게 곳에 한눈을 팔 수가 있나요? 저와 서먹서먹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을 핀 건지. 저한테는 화를 잔뜩 내던 남편이 상간녀와 한 카톡을 보니 아주 애기애, 우리 아가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용돈도 주고 돈도 엄청 썼던 것 같고요. 보고는 심장이 뛰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글도 잘 안 읽어지더군요. 제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벌을 받나 싶기도 했고 남편이 오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22살 어린애랑 여행 가니까 좋았니? 좋았어? 너 아버지 그때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 넌 양심도 없니? 무슨 소리야? 다 같이 간 건데 무슨 소리야? 오빠 고맙다잖아. 둘만의 첫 여행이 너무 행복했다잖아. 병든 아빠는 그렇게 제쳐두고 간병하고 있는 마누라는 안중에도 없고 어린애랑 재밌었어? 어? 너가 그러고도 아들이고 남편이야? 누가 내 핸드폰 보래?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이거 범죄야.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생활 침해가 더 문제일까? 상간녀하고 몰래 여행 간 게 더 문제일까? 생각을 하고 말해. 막 뱉지 말고. 너희 엄마랑 똑같구나. 어머님도 바람 폈다더니 똑같다. 어디 안 가네 아주. 그렇게 남편은 갑자기 말을 아끼더니 태세 전환을 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나 그 애랑 여행 다녀왔어. 아직 어리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서 바람이나 한번 쏘여주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지내다 보니 나도 그 애가 자꾸 생각났고 나도 모르게 그 애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책임져주고 싶고 마음이 자꾸 가. 마음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혜림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버지도 고마워하실 거야. 아버지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유산 받은 걸로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이혼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을 남기고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꼴도 보기도 싫었나 봐요.
남편은 10살 넘게 어린 상간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당연한 거였고, 저는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해야겠다 싶었죠.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제 인생을 한 번도 꼬이게 해준 남편에게 복수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컴퓨터를 켜니 남편은 카톡을 컴퓨터와 연동을 시켜놓았고 모든 대화 내용을 저는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증거 자료가 착착 모이고 있었던 거죠. 대화 내용을 보니 서로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참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상간녀 소송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 아버지가 고용했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혜림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사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유산 상속을 아예 뒤바꾸셨거든요. 네? 아버님이 아예 뒤바꾸셔서 다시 적으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모님께서 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내용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남편 말로는 그래서 아버님 재산이 거의 안 남아 있을 거라고. 사실 회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사모님을 아예 믿지 못하셨죠. 그래서 재산은 사모님 모르게 뒤로 관리를 하고 계셨고 사모님에게는 몇십 년 동안 회장님 재산의 극히 일부만 맡겨두셨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냥 이혼 위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군요. 아, 네. 정말 몰랐네요. 근데 무슨 일로 저한테... 아드님께서 모든 상속을 혜림 씨에게 넘기셨어요. 사실 아드님이 갖고 계시던 건물도 아버님 명의인데 아들에게 관리를 맡기셨던 거라 그 건물까지 모조리 혜림 씨 것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본인에게 이렇게 진심을 다해준 사람은 혜림 씨가 유일하다며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다 상속하셨다고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인 저에게요? 네, 그래서 오늘 만나 서류를 전달할 것이 있으면 전해드리고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정말 전화를 끊고는 멍하니 한동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것은 맞지만 극히 일부였고 아버님께서는 이를 예상하시고는 뒤로 재산을 관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며느리인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니요.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전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고 잘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다니 어안이 벙벙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고 저는 그곳에서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혜림아, 나다. 이 말을 들을 때쯤이면 내가 이 세상에 없겠구나. 너에게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모든 일이 내 예상대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단다. 마누라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아들이 이 아픈 애비를 거들떠도 안 보고 너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날만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다. 돈을 떠나 나를 아버지처럼 대해준 너를 만나 참 행복했단다. 딸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혜림아, 현명한 우리 딸. 느지막이 내 딸이 되어주어서 고마웠다. 이 모든 재산을 현명하게 잘 관리해 줄 거라 믿는다. 저는 아버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인생 덧없음을 얼마나 느끼셨을지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딸이라고 부르실 때는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분 말을 들어보니 회사를 다른 곳에 매각했기 때문에 회사 일은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매각을 큰 이익을 보고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금액이 상속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남편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은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아버지 유산 받을 걸로 적당히 챙겨주겠다고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던 중 남편이 오랜만에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혜림아, 우리 이혼 안 하니? 빨리 해치워야지. 혹시 아버지 재산을 더 받고 싶은 거야? 너 혹시 재산 받았어? 얼마나 받았어? 얼마나 상속받았는데 이렇게 잘난 척이야? 아직 변호사와 연락은 안 해봤는데 뻔하지 뭐. 엄마가 가져간 거 빼고는 다 내 거지. 얼마 있지도 않을 텐데 그냥 적당히 준다고 할 때 받으라니까.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한 지 오래고 너 서류 하나 더 받을 거 있을 것 같은데? 뭔 서류? 뭔데? 딱 지금 전화 잘했네. 퀵으로 보내는데 한번 확인해봐. 아까 카페로 서류가 오긴 했는데. 잠시만. 그렇게 남편은 서류를 열어보더니 소리를 막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이게 뭐야? 이 여우같이. 너 유언장 조작하면 경찰에 신고당해. 미쳤어? 너 지금 미친 건 너지. 너 아까 아버지 재산 더 받고 싶냐고 물었지? 네가 받을 유산이 있을까? 네 인생 쫑난 거 같은데? 거기 잘 봐봐. 아버님 재산 다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유언장이고 내 명의로 변경된 너 건물도 잘 봐. 앞으로 나한테 월세 주면 돼. 뭐라고? 이게 지금 말이나 돼? 아들이 나를 두고 왜 너한테? 어떻게 아버지를 구워 삶은 거야? 협박이라도 한 거야? 난 그냥 아버지처럼 잘해드린 것밖에 없어. 내가 너니? 협박하게? 근데 이걸 어쩌나? 아직 더 남았는데?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거든. 큰일 났다. 너 빈털털이 되게 생겼네? 그러게. 인생 좀 머리 굴려서 잘 살지 그랬어? 그렇게 너가 아가라고 아끼는 10살 어린 여자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던지. 남편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면서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면서요.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했고 증거가 모조리 저에게 있었으니 유책 배우자는 남편으로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이혼까지 깔끔하게 하고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남편이 저에게 돈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부모님 재산 믿고 설치던 남편 놈은 결국 재산을 저한테 주고 개털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남편은 아버님 건물에서 카페를 하고 있던지라 월세를 내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혼하고 난 뒤 저는 남편 카페의 월세를 다른 가게들처럼 받기로 했고 남편은 인건비에 뭐에 사정이 힘들어졌는지 망하고는 아예 나가더라고요. 겹치는 지인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22살 어린 알바생과도 이미 끝난 지 오래고 이쪽 저쪽 돈을 빌리고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씀씀이는 줄이지 못해서 빚만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 같다면서요. 저는 아버님이 주신 재산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자라온 보육원에 기부도 하며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친어머니가 생각났던지라 미혼모 단체에도 후원을 했고요. 또 좋은 일은 봉사단체에서 좋은 남자분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서로 알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저의 결혼까지도 하나님은 예쁘게 봐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바닥일 때 하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이모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준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건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어떻게든 좋은 일은 꼭 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자그마한 제 꿈은 앞으로 예쁜 마음으로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아보는 것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